모두 안녕하세요. 올해로 67이 된 여자이자 얼마 전 결혼한 새댁이랍니다. 제 인생은 참 불쌍하고 가엾기가 그지 없었는데 이제는 남편을 만나 행복한 날의 연속이네요. 오늘은 딸과 사위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할까 해요. 얽히고 설킨 반전 사이다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베이비 부머 시대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제 위로 오빠가 넷이었고 언니가 둘이었죠. 안 그래도 가난한데 형제들이 많아서 가지고 싶은 걸 가져보기는커녕 밥이라도 배불리 먹으면 다행이었죠. 제 학력은 국졸이에요. 언니들도 저와 마찬가지였고 오빠들은 중학교까지 나왔답니다. 시골에서 허드렛 일하며 돈을 벌며 18살까지 지내다가 거기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아 도시로 떠났어요. 시골에서 볼 수 없었던 큰 도로와 웅장한 건물만 봐도 신기했고 무엇을 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도시에서 제가 시작한 일은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일이었어요. 길바닥에 채소를 쌓아두고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에게 파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부끄럽고 민망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사장님한테 혼이 나고 먹고 살 걱정을 하다 보니 용기가 절로 나오더군요. 돈은 시골에서 버는 것의 몇 배나 컸습니다. 처음 시장 안에 있는 쪽방에서 지내다가 몇 달 뒤에는 보증금을 마련해 작은 새방을 구했답니다. 그렇게 저의 도시 생활은 점차 적응이 되어 갔고 단골 손님과 친해졌고 친구도 몇 명 사귀었어요. 그리고 제 나이 26이 됐을 때 남자가 생겼어요.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착실하고 준수했답니다. 제가 먼저 그 남자에게 관심을 표현해서 연애를 시작했네요. 저희는 몇 달 사귀고 나서 방을 합치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당장 형편이 어려우니 몇 년 같이 살다가 돈이 좀 모이면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죠. 하지만 남편과 같이 산 지 수개월 뒤에 그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에 많이 황망했습니다. 세상의 전부였던 그이가 떠나 좌절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속이 심하게 더부룩하고 구역질이 나와 병원에 찾아갔는데 글쎄 제가 임신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뱃속에 아이가 생겼던 겁니다. 그이가 저에게 외롭지 말라고 주고 간 선물인가 싶어 기쁜 마음으로 태교를 하고 10달 뒤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싱글맘의 삶은 솔직히 힘들었어요. 아기를 누구에게 맡길 상황과 형편도 아니었고 일을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포대기로 딸을 안고 시장 바닥에서 채소를 팔았답니다. 아기를 업고 일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손님들이 동정심으로 많이들 팔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는 집보다 시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장하는 유년 시절에도 그랬지만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제 옆에서 장사를 도와줬죠. 그 딸아이가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제가 일하던 채소가게 사장님이 이사를 하시면서 가게를 싸게 넘기시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사장님이 됐네요. 여하튼 딸아이가 시장에 자주 나왔는데 제가 이를 말렸습니다. 저처럼 고생하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아 공부를 시키려고 잔소리를 날마다 했답니다. 사장으로 일해서 직원 때보다 돈을 더 벌긴 했는데 별반 차이가 없어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진 못했지만 국영수 학원에는 보내줄 수 있었죠. 또 딸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어릴 적부터 간호사가 되는 거였다며 그 꿈을 위해 간호대학에 가겠다며 열심히 공부하더군요. 딸아이는 저와는 다르게 영특해서 간호대학에 쉽게 합격했답니다. 그리곤 강산이 한번 바뀔 때까지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열심히 일했고 어느새 30이 훌쩍 넘어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엊그제 핏덩이 애기였는데 벌써 다 커서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겠다니 신기하게만 보였답니다. 딸아이가 데리고 온 예비 사위는 인물도 출중하고 꽤 이름 있는 대학에 나왔더라고요. 그쪽 집안도 가난하긴 했지만 앞길이 구만리인 두 사람이니
반대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바로 허락의 말을 건네줬답니다. 상견례장에서 만난 사돈내외는 저와 같은 또래였고 똑같은 베이비 부머라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황을 안타깝게 봐주시고 이해와 배려를 해주셨죠. 딸과 사위는 작은 빌라 전세로 신혼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딸을 위해 모아왔던 돈을 탈탈 털어서 혼수를 제법 고급으로 준비해줬어요. 저는 딸을 시집 보내고 혼자 집에서 지내게 되자 아주 많이 허전하고 심심했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긴 했지만 자식이자 친구인 딸아이가 눈에서 멀어지자 외롭더라고요. 다른 돌파구가 필요할 것만 같았죠. 그래서 딸 조언대로 취미 활동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중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아와서 몸을 많이 쓰는 취미를 가지면 좋겠다 싶어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는데 이 탁구라는 스포츠가 눈에 들어왔어요. 비싼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모임에 들면 거의 공짜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제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 수다도 떨고 놀면 재밌을 것 같았어요. 모임은 같은 시장에서 일하는 지인의 모임에 참여하게 됐답니다. 저는 탁구 규칙을 하나도 몰랐는데 배워보니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또 몸을 많이 써서 땀도 많이 흘리고 여기저기 쑤시던 부위가 낫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한 세트가 끝날 때마다 탁구 상대를 바꿔가며 시합을 했어요. 그러다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됐답니다. 5살이 많은 남자였는데 게임을 하면서 많이 웃고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졌죠. 단체로 식사를 할 때도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많은 농담과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여자로 보는 걸 진작부터 느꼈는데 그 관심이 싫진 않았어요. 아니, 저도 똑같이 그를 남자로 보고 있었고 사적으로 만나고 싶은 갈망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답니다. 나이 먹고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처럼 그의 얼굴만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여러 번 데이트를 즐기고 나자 그이가 설레는 말을 하며 고백했답니다. 영자씨,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애인 사이가 맞는 거죠? 전 영자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어머, 부끄러워라.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절대 쉽게 생각하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이 말 하려고 몇 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가며 고민했다고요. 영자씨, 우리 미래를 함께 하기로 해요. 미래를 함께 하자고요? 그럼 설마... 네, 저와 황혼 재혼을 해주세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영자씨와 합치고 싶습니다. 우린 아직 서로에 대해 아는 것도 없잖아요. 너무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더 만나보도록 해요. 하긴 제가 영자씨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군요. 게다가 제가 뭐하는 놈인지 말씀도 못 드렸네요. 그럼 차차 알아가면서 연애하도록 해요. 대신 저 말고는 다른 남자 만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럼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딸아이를 낳고 키운 이야기를 했고 그는 젊었을 적 일에 매진하다 전처와 사이가 멀어지며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자식은 없고 혼자 살고 있다고 전했답니다. 한편 결혼한 딸아이의 신혼집에는 보름에 한 번씩 들렀어요. 맞벌이로 일하는 데다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얼굴을 보고 지냈죠. 그런데 딸아이의 얼굴이 전보다 훨씬 더 예뻐졌더라고요. 사랑받고 살아서 그런지 활짝 핀 꽃처럼 보였답니다. 이서방이 잘해주나 봐. 우리 딸 얼굴에서 광이 나네. 그래 보여? 아무래도 신혼이다 보니까 잘해주지. 결혼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그랬어. 미루고 미루다 30 중반이 되어 있더니 후회까지 되더라니까. 아이씨구, 평생 혼자 살아온 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래, 좋겠다. 아주 부러워 죽겠다고. 됐냐? 엄마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봐. 엄마 나이는 아직 한창이라 충분히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다고. 잠깐, 우리 엄마 염색했네?
내가 염색하라고 그렇게 잔소리해도 안 하더니 웬일이야? 그러고 보니 얼굴도 좋아진 것 같고. 엄마 혹시 연애해? 제가 딸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듯이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한테 연애하는 티가 많이 났는지 단번에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새빨개졌답니다. 그래서 결국 탁구 모임에 나가게 된 것과 거기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다는 말을 해버렸네요. 딸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 온몸에 닭살이 돋았답니다. 우와, 우리 엄마 대단하네. 남자친구도 사귈 줄 알고 말이야. 이거사, 네가 시집 가는 바람에 외롭고 허전해서 모임에 나간 거야. 작정하고 애인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야, 어쨌든 축하해, 엄마. 나중에 그 아저씨 불러서 같이 밥이나 먹자. 내가 괜찮은 남자인지 봐줄 테니까. 안 그래도 그 사람한테 네 얘기했더니 보고 싶다고 하더라. 네가 내 젊었을 적 모습이랑 닮았다고 하니까 엄청 궁금해하고 있어. 정말? 그럼 빨리 만나게 해줘. 다행히 딸아이가 제가 연애하는 걸 좋아해 주더군요. 그래서 더 기쁜 마음으로 연애를 했답니다. 얼마 뒤 그 이와 딸까지 셋이서 만나게 됐습니다. 사위까지 같이 보려고 했는데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세 사람이 모였죠. 그는 제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아유, 이럴 수가. 영자 씨랑 똑같이 생기셨군요. 완전 반박이에요. 자랑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영자 씨. 아저씨도 굉장히 멋지세요. 연세보다 훨씬 동안이세요. 또 성격도 푸근하고 좋으셔서 제 마음이 놓이네요. 엄마한테 이런 멋진 애인이 있다니 기분이 좋은걸요? 아이고, 고마워요, 지영양. 난 지영양이 날 반대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이렇게 반겨주고 웃어주니 내 마음이 놓이는구려. 고맙소. 제가 고맙죠. 아저씨 덕분에 우리 엄마가 더 젊어지고 예뻐지셨다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다행히 딸의 눈에도 그 남자는 좋은 사람으로 보였답니다. 제가 남자를 아주 잘 만났구나 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졌죠. 그 이와는 1년이 넘도록 행복한 연애를 했답니다. 그 남자에 대해서는 많은 걸 알긴 했는데 하고 있는 일은 정확히 몰랐어요. 작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은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는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니 깊이 파고들며 알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딸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 걱정을 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위가 연락도 없이 딸에게 비밀로 하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침울하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이죠. 딸아이와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물어봤는데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장모님, 제가 요즘 회사에서 힘듭니다. 진급은 미끄러지고 후배들에게 밀리다 보니 눈치 보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사업? 회사 다니던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겠나? 그냥 참고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회사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장모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나 본데 진급에 미끄러지면 나가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지금 제 후배가 상사가 됐다고요. 자존심도 상하지만 이건 무언의 퇴사 요청과 같다고요. 그럼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가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구만. 그런데 이 고민을 왜 나한테 털어놓는 건가? 지영이랑 잘 이야기해서 해결하면 될 것을. 그게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해서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번 돈은 신혼집 마련하는데 모두 썼고 모아둔 돈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이 저한테 투자를 해주시는 게 어떠실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사업 투자금을 받으러 온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긴 한숨이 절로 나왔죠. 가진 게 많으면 도와줄 텐데 얼마 안 되는 노후 자금이 전부였으니 사위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이서방, 미안하네만 내가 돈이 없네. 지영이 결혼할 때 혼수로 쓴 게 내 재산의 전부였어. 네? 장모님, 시장에서 채소가게 사장님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듣기로는 시장 상인들은 알부자라고 하던데요. 그렇지도 않어. 요즘은 마트가 들어서면서 장사가 예전만큼 되지 않어. 돈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내어주겠는데
가진 게 없어서 자네를 돕지 못하겠구만. 제가 솔직하게 털어놨더니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 보는 불만의 표정이었답니다. 사위는 헛웃음을 뱉으며 말했죠. 아, 그러셨구나. 난 또 가진 게 많으신 줄 알았는데 그저 그런 분이셨군요. 치,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오는 게 아니었는데 금 같은 시간만 날려버렸네. 이보게 이서방, 말 조심하게. 아무리 못난 장모라도 부모 아닌가. 자네는 사돈한테도 이런 식으로 말하나? 그러자 사위가 비꼬듯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요. 제가 아주 큰 잘못했네요. 괜히 찾아와서 부담드려 참으로 죄송합니다. 됐죠?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봐 이서방, 이서방. 버릇없는 태도였지만 일단 사위의 화를 풀어주려고 밥이라도 먹이려고 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더군요. 사위를 연신 불러봤지만 제 말을 무시하고 떠나더군요. 그래서 걱정거리 하나가 생겨 좀처럼 많이 웃지 못했답니다. 딸아이에게 비밀로 하기 뭐해서 따로 사위에 대해 물어봤더니 그냥 힘들어서 성격이 날카로워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줬답니다. 엄마 미안해. 그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화가 좀 많아졌어. 그이도 엄마한테 실수한 거 알고 있고 나중에 꼭 제대로 사과한다니까 이번 한 번만 참아줘요. 미안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서 그런 건데 당연히 이해하지. 지영이 네가 옆에서 잘 다독여주고 보살펴줘라. 괜히 기죽이는 말은 하지 말고 말이야. 그럼 내가 옆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사위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오래 생각하고 딸아이 말을 들어보니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그런데 사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잘릴 위기에다 사업 자금이 없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 날을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저는 모아둔 노후 자금을 사위에게 투자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사위가 원하는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돈을 이체시켜 주기로 했죠. 그런데 그냥 주는 것보다 사위를 직접 보고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게 문을 닫았답니다. 회사에서 눈치를 보고 늦게까지 일하는 사위에게 도시락을 싸다 줄 계획이었죠. 불고기와 잡채, 그리고 평소 사위가 잘 먹는 청국장과 신김치를 바리바리 싸서 출발했답니다. 사위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제 전화는 받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미안해서인지 화가 덜 풀려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호가 계속 가는데 끝까지 받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냥 회사로 가서 서프라이즈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무거운 도시락을 들고 버스를 타고 사위 회사 앞까지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리곤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1층 로비로 들어가 직원에게 사위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회사에 이정명 과장이라고 있죠? 제가 그 사람 창문대 잠깐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쪽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제가 호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친절한 직원이 안내해준 1층 로비에 자리한 소파에 앉아 사위를 기다리게 됐죠. 잠시 후 점심시간이 되자 많은 직원들이 1층 로비로 나오더군요. 제 사위가 이 무리들 사이에 있을 것 같아 고개를 돌려가며 찾아봤죠. 이윽고 다크서클이 광대까지 내려온 사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오더군요. 장모님, 여기는 왜 오셨어요? 여기가 무슨 놀이터라도 되는 줄 아세요? 제가 15년 가까이 일하면서 가족이 회사로 찾아온 경우는 처음이라고요. 아유, 그런가? 미안하네. 자네가 내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그냥 찾아왔네. 할 말도 있고 줄 것도 있어서 말이야. 일단 나가서 말씀하시죠. 여긴 직원들이 다들 쳐다보니까요. 아이고, 그래. 얼른 나가자. 저는 투덜대는 사위의 뒤를 따라 회사 로비를 벗어나 건물 앞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거 밖에 나. 자네 주려고 도시락을 좀 싸왔어.
제가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내밀었더니 사위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우, 냄새. 이게 뭐예요? 쉰내가 풀풀 나는 김치에 설마 청국장까지? 자네가 청국장이랑 신김치를 좋아하잖아. 게다가 불고기랑 잡채도 싸왔어. 이걸 어디서 먹으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전 원래 이런 냄새 나는 거 싫어합니다. 사위니까 좋아하는 척한 거라고요. 저리 치우세요. 사위는 짜증을 부렸지만 저는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 이해하고 다시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사업투자금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죠. 이서방, 그러지 말고 저기 벤치로 가서 식사하는 게 어떻겠나? 내가 기니 할 말도 있으니까 말이야. 아이씨, 냄새나게 이딴 걸 누가 먹는다고 자꾸 보채세요. 저리 치워요. 어머나. 사위가 도시락을 밀치며 저까지 밀어버려서 바닥에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서방, 자네 너무한 거 아닌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온 어른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짜증나. 이봐요, 장모님. 지금 장모님 아니어도 기분 더럽고 꿀꿀하거든요? 돈 해줄 거 아니면 그냥 좀 가세요. 나 건드리지 말고요. 아이고, 허리야. 이서방. 저는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담배를 피우며 분노하는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저는 사위에게 도시락 냄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노후 자금을 들고 와 도와줄 생각이라고 전했어요. 그러자 사위는 깔깔 비웃는 소리를 냈답니다. 장모님, 돈 없다면서요. 노후 자금? 뭐 얼마나 되는데? 뭐 한 2천만 원 가지고 왔어요? 꼴랑 장모님 쌈집 돈으로 사업장을 어떻게 차려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세요.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지 말고. 이서방, 자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는 거야? 더럽게 말 많네. 노친네가 돈이 없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왜 괜히 나대고 지랄이야. 젠장. 노친네 때문에 오늘 하루 다 망쳐버렸네. 이런 사람이 제 딸의 남편이라는 게 무서워지고 두렵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슴이 쪼그라들어 있어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손을 내밀더군요. 햇빛이 강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며 손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했죠. 그는 저의 애인이었습니다. 어머, 춘식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영자씨, 다치진 않으셨어요? 제 손 잡으시죠. 얼른 일어나서 몸이 다치지 않았는지 봅시다. 저는 앓는 소리를 하며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한 표정을 짓고 있던 사위가 세상 착한 얼굴로 제 애인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아이고, 회장님, 식사하러 가시는 길이십니까? 저는 전략기획팀 이정명 과장입니다. 나도 알고 있어. 자네가 우리 회사 직원인 것도 알고 방금 내 애인을 밀치는 것도 봤지. 자네 아주 모이상식한 놈이구만. 네? 애인이요? 그럼 저희 장모님과 사귀는 사람이 회장님이셨어요? 이야, 이게 웬 행제야? 그럼 저랑 회장님이랑 한 식구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한 식구? 방금 내 여자에게 막말하고 밀쳤는데 어떻게 한 식구가 되겠나? 영자씨에게 이야기 들어보고 자네와 대화를 하겠네. 저는 그제야 애인의 정확한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 아주 큰 회사의 수장이었더라고요. 춘식 씨는 점심을 드시러 나가시는 길에 사위가 절 밀치는 걸 보고 다가오셨다네요. 저에게 사위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물어서 사실대로 말했답니다. 제 사위가 회사에서 진급에 미끄러지고 퇴출될 위기라고 해서 저더러 사업 자금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더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도시락 전해주면서 노후 자금을 대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니 마음이 바뀌었네요. 영자씨가 싸운 도시락에서 냄새가 난다고 이따위 짓을 했다고요? 영자씨, 제가 이 과장 좀 교육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춘식씨가 사위의 귀싸대기를 매우 강하게 날렸답니다.
사위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가 바로 일어나더군요. 회장님,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요. 밀친 게 아니라 장모님이 중심을 잘못 잡으셔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자 춘식 씨가 거짓말하는 사위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세게 차버렸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제정신이 아니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회장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잘해주긴 뭘 잘해주나? 자네가 내 도시락에 냄새 난다고 날 밀쳤으면서 말투도 비아냥대면서 막 말했잖아. 자네 이제 보니까 본성이 그 모양인 것 같네. 그러자 사위는 제 팔을 붙잡으며 제발 춘식 씨한테 말을 잘해서 진급을 시켜달라고 하더군요. 자기 이익을 위해 바로 태세 전환하는 사위가 얄미워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춘식 씨에게 들러붙어 애교를 피우며 진급을 시켜달라고 하더군요. 회장님, 저희 장모님이랑 애인 사이시면 나중에 결혼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회장님 사위가 되는 건데 잘 좀 봐주세요. 진급도 시켜주시고 후계자 교육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자식, 감히 내 여자를 내팽개치고 박쥐처럼 들러붙어? 안 되겠다.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춘식 씨는 주먹과 발로 사위를 개패듯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를 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사위놈이 이런 태도로 딸아이를 대했을 것 같아 바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지영아, 통화되니?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지금 네 남편이 내 애인한테 두들겨 맞고 있다. 네 남편이 날 밀쳐서 바닥에 자빠졌거든. 저는 지난번 사업 자금을 해주진 못한 것과 오늘 도시락과 노후 자금을 전할 생각이었다고 모두 말해줬죠. 그러자 딸아이가 화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엄마, 그 인간한테 돈 해주면 절대 안 돼. 네가 그러지 않아도 줄 생각 없다. 장모를 길바닥에 밀쳐버리는 놈을 왜 도와주겠니? 그런데 너 말이야, 그동안 이서방이랑 문제 같은 거 없었니? 사실은 말이야, 그 자식이 얼마 전에 바람 피웠어. 그래서 이혼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러고 보니 엄마한테 돈 달라고 찾아간 이유를 알겠네. 바람난 상간녀랑 살림이라도 차릴 생각이었나 보지. 며칠 동안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그 인간이 엄마한테 무례하고 막대한 걸 들어보니 확실히 이혼을 해야겠네. 엄마 애인한테 좀 많이 때려주라고 그래. 내 목까지 다 해서 말이야. 그런데 그 인간이 맞고 가만히 있어? 응, 내 애인이 네 남편 회사 수장이란다. 나도 지금 알게 됐어. 그게 사실이야? 세상에 이런 우연이. 지영아, 네가 이혼을 결심했다니 맘 놓고 이서방을 조져야겠다. 그럼 전화 끊은 마. 나머지 이야기는 이따 만나서 하자. 저는 전화를 끊고 춘식 씨에게 귓속말로 이서방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리고 이혼할 거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러자 흥분한 춘식 씨는 이서방을 끌고 회사 로비로 들어갔어요. 물론 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답니다.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봤는데 춘식 씨가 로비 직원에게 홍보팀에게 연락해 카메라와 장비를 가지고 내려오라고 하더군요. 사위는 눈탱이 밤탱이가 된 채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저 싹싹 빌기만 했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저 실수한 거 용서 빌었잖아요. 제발 그만 멈춰주세요. 아니, 넌 내 아내가 될 사람과 내 딸이 될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방금 자네가 바람 피웠다는 걸 알게 됐지. 그리고 내 딸이 될 지영이가 너와 이혼을 한다고 했다. 너 이 새끼 인생 제대로 망하게 해줄게. 춘식 씨의 행동은 정말 멋졌습니다. 안 그래도 멋있었었는데 회사의 수장에 인간 말종인 사위놈을 응징해주고 있으니 카리스마가 넘쳐 보였고 매력적으로 보였답니다. 이윽고 회사 홍보팀 직원들이 전력 질주로 로비에 나와 카메라와 마이크, 방송기기를 세팅했답니다. 그리고는 회장님이 카메라 앞에 서자 회사 로비 전광판에 그대로 송출이 되더라고요. 생방송으로 회사의 모든 사무실에 영상과 음성을 전달할 생각이셨답니다. 잘 들리십니까? 저는 이 회사의 회장인 오춘식입니다. 다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 직원이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 회사 건물 앞에서 제가 누구를 때리신 걸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사람을 왜 공격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씨는 사위가 저에게 한 만행을 만천하에 알렸고 사위의 멱살을 잡고 카메라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회사는 도덕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정명 과장은 우리 회사에 먹칠했고 내 사랑하는 여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과장을 해고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달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했으니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습니다. 춘식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참교육을 시키더군요. 그 사이 옆에 있던 사위는 눈물 범벅이 된 데다 입에선 침을 질질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카메라에 대고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연신했고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면목 없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직원 20명 정도가 1층 로비에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는 걸 구경하러 나왔나 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 사위에게 몹쓸 짓을 당한 후배 직원들이었습니다. 춘식 씨는 자리를 비켜주며 할 말이 있으면 직접 하라고 자리를 깔아주더군요. 그러자 직원 하나가 주머니에 있던 계란을 투척했습니다. 야, 이 과장이 나쁜 자식아! 날마다 네가 할 일을 나한테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집에서도 일하게 만드냐? 그리고 왜 내가 네 기사 노릇을 해야 하는 건데? 아침마다 네 집 앞에 가서 모셔오는 짓을 왜 시키냐고 쓰레기야! 그 말을 듣자 춘식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에 그런 부조리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아직도 그런 인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죠. 이어서 다른 직원들이 주머니에 있던 날계란을 사위에게 던지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실력은 없으면서 후배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희롱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다들 기를 쓰고 욕하더라고요. 사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네요. 그동안 사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저는 크게 반성했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이 정도로 바닥이어서 이런 인간을 사위로 뒀구나 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죠. 사위는 그대로 사무실로 기어 올라가 짐을 싸서 퇴장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된 거죠. 그리고 딸아이는 이혼 소송을 하겠다며 제 집으로 다시 들어왔답니다. 춘식 씨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변호사도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제 딸에게 붙여줬어요.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겠다고 말해줬죠. 그래서 결국 사위는 외도와 금품 요구 등의 사유로 이혼을 당하게 됐고 신혼집을 팔아 딸에게 위자료를 주었답니다. 이후 사위놈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딸아이가 씩씩대면서 저와 춘식 씨 앞에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아저씨, 그 인간 사업체를 차렸다네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강남에다가 차렸대요. 그 말을 듣자 춘식 씨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사업을 시작했다고? 어떤 사업? 아저씨 회사에서 하던 일하고 똑같은 거라네요. 거래처에서 일 받아서 매출 올리나 봐요. 아이고, 그 자식이 법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하긴 취직 자리를 다시 얻는 게 어려웠을 테고 할 줄 아는 일을 계속해야 했으니 사무실을 차렸겠지. 그럼 이 아저씨가 그 자식을 무너뜨려 주마. 아주 빈 껍데기만 남게 만들어줄게. 네? 정말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자식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엄마를 내동댕이 치고 개무시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요. 그런 놈이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을 들으면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허허허, 알았다 지영아. 대신 내 부탁을 들어줄래? 만약 네 전남편을 망하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해주면 나를 새아빠로 맞아 죽어라. 저는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딸아이는 배시시 웃으며 좋을 대로 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아저씨가 제 아빠가 돼주시면 완전 좋죠. 우리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시는 분이잖아요. 또 누군가 엄마를 괴롭히면 그 자리에서 응징해줄 수 있는 힘 있는 분이니까 너무 좋다고요. 엄마,
엄마 그럼 머리 올리는 거야? 영자씨, 왜 말씀이 없으세요? 제 청혼을 거절하실 건 아니죠? 준식 씨와 딸아이가 빤히 보자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여보. 여보라고 했어요? 이야, 아주 듣기 좋네. 다시 한번 해봐요, 여보. 여보, 부끄러우니까 그만해요. 그렇게 저는 춘식 씨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전에 먼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승승장구하는 사위놈을 무너뜨리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춘식 씨는 사위와 거래하는 큰손들을 일일이 다 만나서 거래를 끊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유를 묻지도 않고 바로 사위와의 거래를 끊겠다고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그러자 사위는 거래처 사장들을 찾아가 왜 이러는지 이유를 물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걸 알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답니다. 몇 달 만에 본 사위는 잘 먹고 살았는지 볼에 살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고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더군요. 장모님, 회장님, 제가 과거 저지른 잘못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제 앞길까지 막으시는 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남의 성공을 이런 식으로 막는 건 반칙 아니냐고요. 회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회장님 때문에 회사가 나락으로 가겠다고요. 사위의 태도는 용서를 빌기보단 얼마나 더 사과해야 하냐는 의미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피식 웃으며 말문을 열었답니다. 난 말이야, 네가 이 바닥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거야. 지금 네 사업을 망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아이템을 받고 다른 사업을 또 시도한다면 또다시 망하게 만들 거라고. 네가 내 아내와 딸에게 한 짓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나 본데 나한테는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고통이라고. 회장님, 그럼 저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저는 평생 밑바닥만 기면서 살아야 하냐고요. 내가 아는 한 그렇지. 그러니까 성공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가 잘근잘근 밟아주고 씹어먹을 테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사위놈이 벌떡 일어나 덤벼들 기세로 달려들더군요. 저는 위험을 감지하고 소리를 깍 하고 질렀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용감하고 카리스마가 있어도 한창 젊은 남자와 싸우면 크게 다치고 말 테니까요. 그런데 주방에 있던 딸아이가 무언가를 들고 나와 사위 얼굴에 뿌리더군요. 바로 엄청 매운 와사비였습니다. 눈에 뿌리는 바람에 사위는 바로 바닥에 쓰러져 악소리를 내며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발로 사위놈을 밟기 시작했어요. 이놈이 하다 못해 날 공격하려고 해? 그런데 어쩌냐? 나의 지혜로운 딸이 한 방 먹였구나. 어이씨구 좋다. 절씨구. 많이 맵지? 실컷 맞아봐라. 그만해요. 내 눈이 빠질 것 같다고요. 진짜 앞이 안 보여서 도망도 못 가네. 여보, 나 물 좀 가져다 줘. 부탁이야. 알았어, 가져다 줄게. 기다려. 제 딸은 주방에 가서 소금물을 한 컵 가져오더군요. 사위는 그걸 물로 착각하고 눈가에 뿌렸답니다. 그러자 얼마나 따가웠는지 또다시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사위가 대굴대굴 구르며 난리를 치는 동안 남편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무단 침입해서 공격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빨리 잡아가 달라고 일렀죠. 경찰들은 5분 만에 집에 도착했는데 사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단 침입을 한 거죠? 그런데 꼴이 왜 이럽니까? 이놈이 저에게 달려들어서 와사비를 좀 뿌려줬습니다. 아이고, 세상이 어찌나 무섭게 돌아가는지 원. 그리고 남편이 딸아이와 이혼했는데 다짜고짜 와서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죠. 그러자 경찰들은 사위놈의 뒤통수를 날리며 엄살 그만 부리고 나가자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어찌나 통쾌하고 시원하던지 그 광경을 핸드폰에 담아뒀네요. 남편의 입김으로 사위의 거래처 사장들은 일제히 사위와의 파트너십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발로 뛰어 일을 따냈었는데 남편의 한마디면 말짱 도루묵이 됐죠. 그래서 결국 사위 회사는 부도가 났고 많은 빚을 감당하게 됐어요.
파산 신청을 했는데도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라 신용불량자로 오랜 기간을 살아야 했죠. 그래서 사위놈은 신분을 요구하지 않는 알바를 찔끔찔끔하면서 겨우 먹고 살게 됐어요. 남편을 잘 만나니 제대로 된 복수와 응징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황혼재혼이라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없어서 결혼식은 꼭 하고 싶었답니다. 수많은 하객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신부 입장을 하는데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세상을 떠난 전 남편, 핏덩이 딸을 키우려고 애쓴 많은 나날들, 삶의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된 지금의 남편까지. 그래서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이윽고 신랑이 저의 눈물을 닦아주며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를 했답니다. 아마도 저의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거예요. 저는 채소 가게를 팔고 남편과 간호사인 딸아이의 내조만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딸이 혼자 살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이를 말리고 같이 살자고 쫄랐답니다. 자식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 부녀지간으로 지내고 싶다며 부탁을 했죠. 그래서 딸아이와 남편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를 부르는 애칭까지 만들었답니다. 딸 지영이는 남편에게 빠빠라고 부르고 남편은 딸에게 공주님이라고 부른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제 인생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역전을 한 것 같네요.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이로 말로 다할 수 없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이쯤에서 줄일게요. 다음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사연을 보내겠습니다. 모두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